그리고 김현성님 회원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시간인데요. 일단은 제가 녹방할 때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게 꽤 있어갖고 그거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조현웅님 질문이었는데, 은행이 토큰을 보유하면 증권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토큰은 이제 암호화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다른 암호화폐는 됐고, 뭐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XRP에 대한 질문이시겠죠. XRP를 보유하면 증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보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이제 약간 정리가 안 된, 어떻게 기존의 클래스로 정리하기 힘든 또는 이제 분류하기 힘든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X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그 나라의 관할법에 따라서 분류가 증권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2020년을 앞두고 이제 크립토 커런시 액트라고 암호화폐법을 지금 초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되짚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 1번 증권, 2번 크립토 커런시, 즉 기존의 암호화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뭐 더 있었는데 뭐지? 기억이, 상품, 커머디티. 그러니까 기존의 분류로 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분류로. 그러니까 증권이랑 커머디티는 이미 있잖아요. CFTC가 선물거래위원회로서 이제 이런 상품, 커머디티, 뭐 선물이라던가 상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SEC가 증권거래위원회로 이제 증권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거죠. 바로 크립토 커런시라는 분류가 하나 생기는 거죠, 새롭게. 자,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용환님 얘기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답이 안 나오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규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제한되니 조건들이 나온다고 해도 은행은 정말 보수적인 단체이고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나마 증권사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봄.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나와줘야 그걸로 시장에 천천히 흡수되고, 예대마진으로 돈 벌기 힘들다는 걸 아는 은행이 그제서야 증권사 쪽 상품이나 금융제도들을 또 따라하면서 그때서야 제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 있음. 특히나 XRP는 은행 연계 브릿지 통화라면 은행의 보수적인 관점을 봤을 때 실제 상용화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은행이 보수적이라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금 은행에서 꺼려하는 이유가 규제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즉 법적 요구사항 문제도 있을 테고요. 지금 되게 불명확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ODL 서비스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반으로 이게 사용이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동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역에 있는 은행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 일본에 있는 BIS 은행 커리어를 갖고 있는, 즉 그 국제 결제은행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현역에 있는 은행원한테 질문했더니 ODL을 썼을 때 약간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은행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법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인식되기는 좀 힘든 이미지죠, 지금 상황은. 각 나라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적으로 컨트롤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돈을 전문용어로 먹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하게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놨다면 은행들이 부담 없이 쓸 텐데, 그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티머니 론더링, 즉 자금 세탁 방지 관련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역할을 못하죠. 근데 그거 썼다가 같이 문제 생기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페널티를 많이 먹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상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해소돼야지 은행이 좀 움직일 법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안티머니 론더링 관련된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18년 중순에 이미 관련된 게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죠.
AML D5라는 게 이미 그때 정해졌고 시행일이 언제다? 2020년 1월 10일쯤 그쯤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은 유럽권에 있는 EU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뭐를 해야 된다? 크립토 대 그러니까 암호화폐 대 법정화폐 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전부 다 안티머니 론더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문 닫아야 돼요. 유럽권의 이 규제가 빡시게 이제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아재짱. 저도 아재니까 아재짱. 자, 캐러멜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진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 1000억 개의 XRP는 각각 어떤 식으로 존재하나요? 가령 우리나라 지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정된 일련 번호가 존재하는데 XRP도 각각 특정한 고유 번호 같은 게 있나요?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법정화폐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법정화폐를 제가 직접 체크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옆에 일본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유니크한 일련 번호가 있죠. 마치 우리 개개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고유하게 갖고 있듯이 지폐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일련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화 같은 경우도 일련 번호로 각기 본인의 존재에 대한 유니크함이 있거든요. 중복될 수가 없는데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좀 알기 힘든 일반인이거나 또는 IT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 IT 분야 아니신 분들은 좀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XRP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니크한 건가? 이거 유니크한 거 아니면 그 옛날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그냥 복제하면 장땡 아닌가? 디지털이니까?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련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생각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도토리랑 다른 게 뭐야? 디지털이니까 복제가 가능하겠구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1000억 개는 고사하고 막 2000억 개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막 복제돼서 해킹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아예 발생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킹당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논의 문제고 해킹 전에 블록체인이 본인이 목표하는 바, 취지하는 바를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일련 번호는 없지만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점 같은 게 있으면은 해킹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도 해킹당하고 또 해킹 당했죠? 비트코인 캐시도 당했었나요? 그냥 막 복제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해시 51% 공격으로 막 복제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의도한 작동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킹 당했을 경우는 별개로 두겠습니다. 해킹 안다고 의도한 대로 설계한 대로 작동한다면 복제가 안 됩니다. XRP 레저가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죠. 레저를 한 4천만 개 넘게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제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XRP 레저를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고유한 일련 번호는 없으나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산 원장이죠. 서로 원장을 나눠 가져서 적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산 원장이 아니라 기존의 싸이월드나 은행처럼 본인의 관리하는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서버로 관리한다면 본인이 맘만 먹으면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산원장, 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의 특징 때문에 마음대로 누군가가 혼자서 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넘버는 없지만 1000억 개에서 그 이상 복제되거나 추가 발행되는 거는 불가능한 형태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또 그걸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추가 발행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만약에 그 디테일함까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치치월드님은 카카오페이가 ODL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은행과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에 대해 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금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상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제 국경관을 뛰어넘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돈을 뭐 지불하고 보내주고 받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은행이란 존재를 진짜 빼놓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의 레가시 금융이 해외 송금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프리펀딩을 하고 있죠. 그 프리펀딩 할 때 돈을 어디다 쌓아놓고 하나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 계좌입니다. 예, 은행 계좌에다 돈을 쌓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되게 웃기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 B라는 나라요. 그래서 여기 B라는 나라에 있는 은행이 있으면 여기에다 계좌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 노란색의 계좌를 가진 사람이 수취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보내는 만큼의 돈이 만약에 100달러면은 이 100달러를 마이너스 시켜요. 자기 계좌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0달러 추가하잖아요. 그럼 이거 수취자가 자기 계좌 100달러 추가됐으니까 이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한다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꺼내 쓰면 되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거쳐서 오늘날에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데, 뭐 무역대금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송금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뭐 페이팔이나 또는 뭐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걔네도 은행처럼 계좌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더 쉬운 거 아닌가? 페이스북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페이가 그걸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과정상으로는 얘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나요? 솔직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 후에 제가 제시했던 의문, 그런 거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은행이 아닌 애들도 할 수 있잖아. 왜 안 할까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할까요? 능력은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 나라에 있는 은행법 때문에 그래요. 너도 나도 그냥 내 맘대로 저거를 할 수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뭐죠? 아까 그런 거. CFT, 테러 자금 조달, 안티모니 론더링, 즉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은행법에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금 추적이 돼야 돼요. 근데 뭐 너도 나도 막 다 허용해갖고 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그거 요건을 만족시키면은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하게 해죠. 이미 선진국에 해당하는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 그리고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다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다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 웬만한 국가들 다 가입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요구해요. 각 회원국에. 그래서 만약 못 지키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거래 못하게 하죠. 아웃시켜 버리잖아요. 같이 거래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첫 번째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은행이 악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어야지 아까 법적으로 받쳐주는 이런 걸 해서 금융 서비스 제공해도 된다고 허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갖춰야지만 은행으로 인정하고 은행이어야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달라지는 이 트렌드 추세가 좀 있는데요. 각 나라 이제 핀테크라고 부르는 이 자그마한 은행이 기존의 은행이 아니었는데 IT 기업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죠. 이런 IT 기업들 또는 다른 기업의 형태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제 뛰어들고 있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각 나라에서 조금씩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만큼 포괄적으로 허용하진 않고 약간씩만 제한을 둬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존재들이 탄생하지만 이런 존재들이 이런 대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요 질문을 주셔서 그래요. 요 질문.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ODA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카카오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규제나 법적인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페이가 ODA를 사용할 마음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용할 마음을 갖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특근법이 개정이 안 됐죠.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공포되더라도 유예기간을 한 1년 반 정도 주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면 언제예요? 2021년이 넘어가겠네요. 자, 그때 시행돼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ODA를.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그런 요구사항이나 규제도 준비돼야 되고, 더불어서 카카오가 ODA를 사용할 마음도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에 결합돼야지 이제 2021년 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까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되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만든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은행, 인터넷 은행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일단은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렛 멤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리플렛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쭉 말씀드린 거 1번 한국의 규제, 법적 요구사항 준비돼야 되고, 2번 카카오가 ODA를 사용할 생각이 있어야 되고, 3번 이제 리플렛 멤버에 가입을 해야겠죠. 사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뭘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다 성립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쓸까 안 쓸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좀 너무 나중 얘기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일어나더라도 나중 얘기라 크게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H님, 아마 이 댓글을 다신 게 제가 차트 얘기한 날인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CH님 얘기 주셨죠? 저 그거 아닌가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호크아이 그 사람 사진 같은데, 차트 분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대다수의 트레이더가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좋은 그 가시적인 데이터입니다. 비주얼라이즈에서 눈으로 직관적으로 한눈에 데이터를 보기가 되게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항상 뭐다? 차트 갖고 약간 미래 예언하는 식으로 막 미래 예언자처럼 이제 미래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속아갖고 예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문제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있는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이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자료를, 데이터들을 내가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게 차트이거든요.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미래에 관련해서 미래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판단하고 싶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데이터들을 가시적으로 한눈에 알아보면서 본인이 미래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로 활용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CH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미래를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걸로 미래를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꼭 알면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차트 봐갖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세요.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될 겁니다. 저도 옆에서 꼼꼼을 좀 먹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도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질문 뭐지? 형 ODL이 뭐야? 했는데 동생 ODL 알고 있잖아요. 온 디맨드 리퀴디티 끝. 자, 그리고 단하님, 수수료 질문 주신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인트로 볼륨, 인트로 볼륨도 좀 낮춰드릴게요. 텔레그램에 공지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됐네요. 이쯤 되면은 다 댓글 다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릴 거는 답변을 쭉 드린 것 같네요. 체크하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Q&A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생맞니? 자, 김현성님 질문인데 다들 리플은 맨 마지막에 오른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말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김현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 같은데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오를 수도 있겠죠. 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진지하지 않게 하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차트가 살아있다고요? 차트가 살아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신입니다. 예. 혹시 그런 사람 알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사람이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면은 떼부자잖아요. 그런 사람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 저랑 친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차트 얘기는 그렇습니다. 차트로 미래를 막 그런 거 조심하세요. 차트 그리면서 뭐 다음 달에 얼마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의미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거를 막 예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차트 열심히 그려갖고 자, 다음 달에 뭐 얼마 갈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는 이제 XRP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차트를 보니까 다음 달 이때쯤에 얼마 될 것 같다 수준으로 그냥 하는 얘기면은 그거 같이 대화 나누면 되는데 마치 이제 그런 사기꾼들 많잖아요. 나는 차트 신이다. 내 말만 들으면 너희는 평안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마.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마. 막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놈들 있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 차트 내가 그려보니까 얼마 간다. 무조건 나만 믿고 가라. 개소리입니다. 예, 두들겨 패세요. 그런 사람 보면은 또 미친놈 하나가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예.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트를 갖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야, 그건 왜 떼부자? 전 질문 주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왜 지금까지 떼부자가 안 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측하시는 마켓메이커는 어디일까요? 네, 거래소아님 대형은행일지 그들이 생각하는 수익구조는요? 질문 주셨는데요. 임성민님, 일단은 수익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구조는 외환시장도 그렇고 ODL도 외환시장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왔기 때문에 마켓메이커의 수익은 어디서 온다? 여기가 시장가격. 우리가 약간 금융 쪽이 아니라 우리한테 좀 친근한 거래소에서의 그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쪽은 매도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XRP 팔리고 있으면 매도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려고 이렇게 주문 걸어놓으면 우리가 매수벽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시죠. 사실 마켓메이커 얘기할 때 금융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한 표현을 빌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임성민 님이 질문 주신 거는 마켓메이커는 양쪽 포지션을 다 써요. 이들한테 시장 가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 가격보다 내가 비싸게 XRP를 팔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XRP를 사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 그러면 이들의 수익은 어디에서 날까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거 스프레드라고 해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스프레드만큼 수익을 버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는. 이게 이들의 전략이고 이들의 수익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두 번째 거는 이걸로 답변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거 가서 마켓메이커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예상하느냐 질문 주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뭐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는 뭐 이제 전문 OTC 데스크를 운영하는 쪽에다가 뭐 이제 다이렉트 세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미뤄봐.
이 OTC로서 서드 파티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어딘지를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공개된 게, 그리고 유렉신뱅크 때문에 좀 알 수 있게 된 게 비트페이거든요. 얘네가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개된 내용으로 미뤄봐. 근데 그 밖에 기타 등등은 물음표죠. 공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 어떤 전문 회사가 있는지 제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지만 결국에 리프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레가시 금융기관 중에 대표 주작격인 은행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 얘기예요. 은행이 XRP를 홀딩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계속 어떤 얘기하죠? 내년에는 은행들이 XRP라고는 안 하죠. 내년에는 은행들이 디지털 에셋을 직접 홀딩할 거야. 내년에는 디지털 에셋을 직접 홀딩할 거야.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요구사항 문제 충족도 있지만은 큰 범죄로 봤을 땐 그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XRP를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XRP를 직접 홀딩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요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 잠깐만요. 외환 스프레드. 자, 페이먼트 시장에서 이제 지금 XRP로 하려는 게 실제 외환 시장이랑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 국내의 하나은행의 지금 외환 스프레드를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이 외국의 법정화폐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현찰로 거래할 때, 살 때, 고객들이 이 미국 달러 살 때 어디에요? 환율이? 1184원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그리고 은행한테 달러를 팔아서 한국 원화로 바꿀 때는 가격을 또 이렇게 매겨요. 되게 웃기죠? 고객이 달러를 팔아서 본인들이 가져갈 때는 1143원으로 하고, 고객들이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사갖고 갈 때, 원화로 교환해서 갖고 갈 때는 1184원으로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되게 아까부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되게 그 단어가 뭐죠? 스프레드입니다. 이거 퍼센테이지 써있죠? 몇 퍼센트요? 1.75%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ODA 같은 경우는 효율이 잘 떨어질 때는 0.1% 미만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10분의 1 수준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효율이 잘 떨어질 때. 뭐 그냥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고, ODL의 파워가 왜 센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프레드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거잖아요. 이게 뭐죠? 지금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환에 있어서. 어떻게? 은행이 달러를 홀딩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달러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비싸게 팔고, 그리고 은행한테 고객들이 와서 달러를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달러를 사들이잖아요. 이게 뭔가요? 스프레드 차이만큼 수익을 얻는 거죠. 여기도 표시해놨죠? 마켓메이커 역할입니다. 자, 돌아가서 아까 XRP 은행이 홀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다? 요걸 할 수 있다. 지금 뭐죠? 오늘날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는 이 유동성 제공하는 거,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빨리 막 은행이 그거 이제 디지털 에셋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규제나 법적인 요구사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맨날 내년 전망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또 했어요. 이번에 또 했죠? 취급할 거라고. 자, 그게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이 극대화돼요. ODL을 쓸 때보다 더 극대화됩니다. 왜냐면 이게 외환이, 여러분들 실제로도 그래요. 보시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외환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환전 서비스 제공하는데도 쓰지만 이 은행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도 씁니다.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XRP를 직접 홀드하고 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처럼 페이먼트 서비스 하는데 극히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니죠. 그냥 나는 암호화폐 거래소일 뿐이야. 이 안에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갖다가 거래를 해.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효율이 안 나오는데, 만약 은행이 직접 XRP를 들고 있으면
이 은행을 통해서 뭔가 환전하고 싶은 사람, ODL을 쓰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도 이 마켓메이커처럼 리퀴디티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은행이 XRP 직접 들면서 써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차이가 되게 큰 건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환전 서비스 위에서, 또는 얘네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기 위해 이 달러, 엔화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뭘로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 현찰일 수도 있고요. 현찰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왜냐면 은행 와서 환전 서비스 하는 고객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실물을. 그러니까 직접 들고 있는 종이돈도 있죠.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디지털은 어차피 예로 두고, 사실 그것도 비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물로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바꾸고 싶어요, 환전해서. 그럼 은행 찾아가잖아요. 지점에 가서 달러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죠. 바꿔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 진짜 카운팅 해갖고 실물 페이퍼를 주잖아요, 종이돈을. 그죠?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수 있나요? 프리펀딩 된 돈도 아닌데 해외 은행에?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XRP 블록체인이잖아요. 이 은행 계좌를 A라는 계좌로 하죠, XRP 레저상에. 법이나 규제에서 우리나라 하나은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XRP를 직접 홀딩해도 됩니다. 회계장부에서 보유해도 돼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계정에, XRP 레저상에 A라는 계정에 하나은행이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이제 뭐 기업들 막 ODL 쓰고 싶대요. 막 리플렛 멤버들 쓰고 싶대. 그러면 그 유동성을 이제 하나은행이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은행이 직접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 있는 계정 XRP를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미국에 뭐 예를 들면 보아 있다고 봅시다. 얘도 계정 있어요. 그럼 글로 던지면 땡이에요. 아니면은 비트스탬프에 던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비트스탬프에 보인들 계정 만든 거 있으면 던져갖고 여기서 달러로 바꿔치면 끝나요. 바로 2분 안에 클리어 됩니다. 지금은 외환을 환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물 이 종이돈을 환전 서비스에밖에 못 써요. 그죠? 근데 XRP는 뭐가 다르다? 블록체인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거 홀딩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리프사가 바라보는 미래의 최종 그림인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1단계는 간접 보유로 쓰는 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쓰는 거죠, 보유하지 않고. 2단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홀딩할 수 있게 되면 효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직접 홀딩해서 쓴다고 했죠.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디테일을 말씀 안 드린 거고, 오늘은 2단계 디테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 시스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점이 달라져서 이게 효율이 생기는지, 왜 이게 장점을 갖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건지를 설명을 디테일을 지금 가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리프사는 이런 구조 자체를 XRP라는 블록체인으로 이 장점을 활용해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로서. 물론 리플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요건 거예요. 자, 김부사님 워라 어서오세요. 자, 김부사님 내용 볼까요? 은행끼리 홀딩해서 은행끼리 주고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 고객은 받는 것은 법정화폐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나라 거래소에서 팔아서 남은 법정화폐를 개인에게 주잖아요. 최종 단계 법정화폐는 어디서나 나올까요?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할 것 같은데 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죠. 환전 서비스 또는 기업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이게 그냥 로컬 게임이 아니에요. 이 돈이 지금 이 외환시장도 똑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김부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은행이 법정화폐를 교환하는 데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요것도 성립을 안 해요. 요것도 환전 서비스 성립이 안 나죠. 그리고 조금 더 체감이 되시게 제 비교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한쪽 페어링된 맞은편 쪽에 뭐 법정화폐들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유동성이 안 생긴다. 그럼 교환을 못 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비소나 필리핀 페소에서 하고 있는 ODL도 문제가 생겨야 돼요. 유동성과 볼륨이 생기면 그게 선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ODL도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서로가 이 볼륨 실사용과 그리고 리퀴디티 제공한 마켓메이커 서로 윈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많이 사용될수록 마켓메이커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유동성을 올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고객의 수요가 있다,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거다, 코스트 오브 페이먼트를 하든 뭐를 한다, 그럼 볼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볼륨은 또 마켓메이커한테 더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낼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순환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볼륨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이 사용될수록 마켓메이커는 같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많이 대주면 그런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페어링 돼서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냥 교환이 되는 거예요. 뭐 XRP를 법정화폐, 법정화폐를 XRP로 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시너지. 맞아요. 박정준 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해외 송금했는데 거래소가 출금할 때 이 정도 돈 없다 배째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은행이 부담을 느낀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ODL을 사용하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리퀴디티 제공하는 거래소들 보면은 다 계약 관계가 있죠. 우리 스웰 때 보셨죠? 스웰 때 그 동영상에서 그 타임 테이블 따라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리플렛 멤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막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셨지만 ODL 거래소랑 리플렛 멤버들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머니그램과 비트스탬프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해결하기 계약 관계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일반 사용자가 그냥 계정 뚫어갖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니그램은 비트스탬프와 계약을 하는 거죠. 이 ODL 사용 간에 뭐 어떠한 조건하에 서로가 이거를 사용하는데, 머니그램 쪽에서는 어떤 식의 조건들을 필요하고, 그거를 머니그램이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어떤 식으로 받을 거고, 서로 간에 이 약속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서로 책임을 질 거고 의무를 가질지, 이런 걸 계약서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간에도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ODL 거래소 활용해서 ODL을 쓸 때 다들 ODL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쓰잖아요. 바로 아까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화폐 얘기를 주시는데, 글로벌 화폐가 생기면은 XRP가 위험해지는데? 자, 주시님 얘기도 잠깐 볼까요? 빵형이 ODL인가 XRP인가? 올해보다 내년에 6배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ODL이면 너무 작은 증가세라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ODL의 증가 추세에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좀 더 정확히는 우리들의 기대감, 우리들의 바램 측면인 건데, 지금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 외환시장 기준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 외환시장의 달러 같은 경우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일본에나 이런 되게 상위권 탑 티어에 속하는 법정화폐들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쟤네들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걔네랑 비교하면 진짜 코딱지 먼지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지금 비소나 필리핀 페소 이런 데 합쳐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유동성이 단기간에 생겼거든요. 대략 한 5개월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인데요. 5개월 조금 안 됐죠? 상황인데 생각보다 많은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잠깐 보러 갈까요? 삐리삐삐삐. 자, 필리핀. 와, 이거 몇백만 개로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성장이 진짜 빠른 편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나 바램,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긴 해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제 3자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좀 지금 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3자처럼 계속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기대만큼 좀 더 빠르게 올라줘야겠죠. 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바라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300만 최근에 계속 꾸준히 넘었었거든요. 어제는 근데 좀 줄었죠, 주말이라서. 확실히 주말에는 5대 사용이 줄어요. 왜냐면 이게 리테일 레미턴스라 주말에 송금이 확실히 주는 패턴이 보입니다. 멕시코 페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 데이, 즉 평일을 얘기하는 건데, 평일에는 300만을 계속 이상했다. 보시면은 이쪽 볼륨 보세요. 아예 없었잖아요, 5대 사용 전에는. 한 이때까지 바닥이었는데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생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300만을 뚫었죠. 하루 볼륨이 XRP 개수로 300만. 그러면 300만이면은 대략 한 얼마죠? 3천만? 6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빗소도 잠깐 볼게요. 빗소. 확 줄었네? 빗소도 주말이라고 확 줄었네요? 이게 300만인가요? 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자, 비즈니스 데이 때는 거의 한 2천만 가까이 됐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주말이라고 확 줄었네. 자, 여기 2천만 정도 됐습니다. 이때거든요. 적어도 150만은 넘었어요. 150만에 1,500만은 넘었어요. 예. 아까의 한 5배 정도 되죠, 지금 빗소가. 예. 그러면은 한 30억 하루에 30억치 한 브릿지 하는 건데, 굉장히 이 정도면 성장을 빠르게 한 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아예 타유튜버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사실 우리는 리플과 XRP의 미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굳이 타유튜버 얘기를 해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시간 낭비죠. 뭐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궁금한 거, 저희가 알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 방송이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저는 그냥 약간 취미에 가까운 거고, 저는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데는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본업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은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이 채널 폐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쪽 입장에서는.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랑 비슷하게 운영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주신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팩토리님이 보시기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XRP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의 이런 중앙기관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크게 관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XRP의 존재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당연히 우리처럼 막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XRP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반드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이 정도의 관심이 있을까요? 이 정도 관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이미 IP를 채택해갖고 넣었겠죠. 다 리플사가 원하는 설계대로 다 해줬겠죠, 밀어줄 생각이었으면.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반증이 된 것 같아요. 크게 막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지만 우리만큼 막 커다란 기대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갖거나 밀어주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정확도 377% 나오는데 맞는 건지 질문 주신데요. 그 질문 주신 거 377% 정확합니다. 337%인데?
예, 337인데 337 377이 아니에요. 이제 스테판 토마스는 아무래도 리프사 쪽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IP를 그거에도 비유했잖아요. 이거 뭐죠? 차종으로 비유했을 때 뭘로 비유했더라? 예, 페라리로 비유했나요? 예, 그리고 다른 거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를 그냥 쓰레기 자동차 막 이런 걸로 비유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이제 리프사 직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 말이 뭔가 특별한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리프사 직원들이 자신 있고 싸우는구나, 미래를 밝게 보는구나, 이 정도로 참고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손가락 진짜 아프네. 이거 기타 오랜만에 잡으니까. 맨날 잡아야 되는데 원래 어우 지문이 다 사라질 것 같아. 이거 막 그러니까 손끝을 고문하는 느낌? 쇠줄로 막. 이게 한창 굳은 살 많이 박혀있을 때, 한창 쳤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예, 굳은 살 다 가셨네요 그 사이에. 아니요 그냥 원래 이거 좀 치고 간만에 좀 두들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 품 안에 안고 있어갖고 손이 자연스럽게 가갖고요. 제가 막 기타 쳐주고 그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안 쳐갖고 지금 거진 못 칩니다. 뭔 소리냐고요? 예, 제가 쇠줄을 튕기고 있었어요. 예, 기타는 많이 쳤어요 제가. 악뮤요? 호야님 또 술 드셨구만 또. 기타 연주해달라고요? 안돼 안돼. 그쵸? 지문 뭉개지면은 취약하죠. 예. 아침이 오는 소리에. 옛날엔 진짜 기타 많이 쳤었는데, 예. 고등학교 때죠? 그때는 기타 정말 많이 친 것 같아요. 초창기였는데, 기타 배우는 그 시기였는데, 야, 그때는 진짜 시간만 나면 기타를 쳤어요. 예.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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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부탁드린다고요? 뭐 치지?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없어요, 생각나는 게. 뭐 칠 수도 없어.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보헤미안 랩소디요? 제가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주크박스처럼 뭔가 요청하시면 다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진짜 옛날에 하도 많이 쳐서 손이 기억하는 거. 그쵸? 아침이 오는 소리에 그거, 그런 것들. 모어 에너지? 이건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쳤던 게 모어 에너지예요. 이거. 피광토끼? 이거는 진짜 많이 쳐갖고 지금도 손이 기억해서 치는데 손가락 되게 아프다.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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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그게 옛날 밥송이잖아요. 근데 기타 치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 쳤죠. 제목은 기억 안 나네. 언제나 우리에겐 서글픈 이별은 없어. 아직도 생각나긴 하네요. 자, 멀티옵 대 커런트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지금 ODL로 통합된 게 유동적으로 멀티옵을 써서 ODL을 쓰겠다는 의지일까요? 하셨는데요. 김부사님 질문이죠. 멀티옵과 엑스커런트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은 멀티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리즘 방식으로 봐야 되고 엑스커런트는 약간 페이먼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업도 이 페이먼트 레일을 만들 때 활용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예, 있는데 약간 비교를 둘이 하는 거는 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대바대 가자고요? 목소리만 좋은 걸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부 칭찬이 있으니까 예, 목소리만 좋은 걸로, 목소리라도 칭찬을 받았으니 좋네요. 예, 감사하고요. 자, 팩토리님 XRP 평단 얼마예요? 하시는데 흑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묻지 마십시오. 예, 대바대 가자는 얘기 있는데 대바대요? 대바대 예, 평단 8,000원? 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물렸죠? 마음 아픈데? 야, 저보다는 낮으시네요. 그래도 윤님이. 아름다운 이강산? 그건가? 그건가요? 그 누구지? 이선희. 빰빠바밤빰 빰빠밤 빰빠밤. 아니, 우리 채널 드립력 장난 아니야. 막 태권도 3단까지 이어졌어. 드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8,000원 드립이죠, 드립. 1,200원이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게 참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 볼륨을 좀 보면은 크립토 컴페어 거를 좀 이용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주는 볼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나서, 지금 보이시죠? 예. 본인들이 판단해보고 나서 그 거래소에서 준 데이터 볼륨을 본인들이 가공을 해요.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면 여기는 너희 자전거래나 이런 뻥 볼륨 있잖아. 이런 거 다 제거할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진짜 거래되어지는 볼륨으로 보이는 것만 커팅해서 보겠어 하는 게 지금 이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거든요. 보시면은 XRP는 지금 2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은 코인마켓캡이랑 보면은 13억 달러예요. 지금 XRP 같은 경우. 근데 아까 보신 거랑 엄청 차이있죠. 여기에서 2억 달러로 보고 있고 코인마켓캡은 필터링 안 하기 때문에 지금 13억 달러 그대로 데이터 합산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코인마켓캡도 그거를 도입한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전거래 이런 거 막 잘라내는 거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요거 재조정한 거, adjust 한 거. 저 어쨌든 이런 거 도입을 하긴 했어요. 잠깐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물론 이 안에 ODL 볼륨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ODL 볼륨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막 큰 액수는 아니에요. 몇십억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 기준이잖아요. 달러로 치면은 100만, 몇백만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여기 한 자릿수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ODL로. 그러면은 전체가 한 200이니까 200분의 뭐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이거 뭐 5%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조정한 걸로. 그리고 더군다나 코인마켓캡으로 가서 보면은 진짜 코딱지 1%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이 속성, 그러니까 세력이 떡상시키려면 떡상시키고 내려가라, 바닥으로 깔려라 하면 내려가는 이 투기판, 이 사기판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아무래도 적어도 이거의 반 이상은 먹어야겠죠, ODL이.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달러 이상 되면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게 반반씩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저항력이 생길 거예요. 확실히 기업 수요에서 어느 정도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포션이 있겠죠.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올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리플사는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모를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륨을 뭐 신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늘에 막 기도하거나 신한테 부탁해서 정확한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리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노력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언제 그 볼륨이 이루어질지는 이 친구들도 모르겠죠. 예, 근데 다만 참고해볼 만한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난주에 같이 2020년 전망, 이번에는 글로 남겼잖아요. 리프사가 원래 AMA를 매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사이트에 글로 남겼죠. 그 내용 보시면은 내년에 약간 이런 표현은 안 썼어요. 안 썼지만 거의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데 바로 뭐냐면은 매시브 어덥션.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로는 맨날 대량 채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야 니네 말로는 내년에는 대량 채택 그리고 어떤 기사에도 맨날 대량 채택 될 것이다 뭐 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바로 그 암호화폐라는 게 대량 채택되는 건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 했던 그 대량 채택의 느낌을 갖게끔 하는 말들을 썼어요. 그 내용들을. 예, 그 내용을 이제 되짚어서 떠올리시면 생각이 나시겠지만 보면은 그 내용 썼죠. 내년에 뭐 금융기관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탑 20에 속하는 메이저 뱅크 중에 절반이 뭐 한다? 암호화폐 취급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년에는 지금이랑 많이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처럼 전망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메이저 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에셋을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사실 이미 제도권 안에 규제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심지어 그냥 일반 은행도 아니고 메이저 은행 절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대량 채택이죠. 뭐가 대량 채택이겠어요. 그러니까 대량 채택, 매시브 어덥션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사실 그걸 묘사하는 얘기들을 해버렸죠. 리프사는 2020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프사가 지금 2년 동안 틀렸어요. 지난 2년 동안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전망을 했는데 계속 틀렸어요. 틀리고 하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요. 세 번째 트라이인데 과연 이번엔 맞출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지 알겠죠.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프사가 그렇게 매번 틀려서 이거 뭐 산업 본인이 일하는 산업 관련된 전망을 했을 때 그 포캐스트를 했을 때 얘네는 벌써 투아웃이 됐고 이번째 세 번째 도전인데 지난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못 맞춘다. 일기예보로 따지면은 정말 우리나라 기상청만한 그런 예보 능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내년엔 좀 다른 게 이미 네덜란드 ING 은행 또는 독일에 있는 은행이 이미 내년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고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취급한다?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게 이미 그 얘기가 있죠. 유럽 쪽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번 일기예보가 과연 맞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약간 승부인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조현옥님 질문사항도 볼까요?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머니그램을 쓴데도 XRP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체국이 지금 송금 서비스를 머니그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멕시코에 돈 좀 보내주세요 했어요.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 우체국이 직접 송금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파트너 관계를 맺은 머니그램한테 야 우리나라 고객이 멕시코에 송금을 하겠대 네가 좀 보내줘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머니그램이 거기 보낼 때 보내는 방식은 머니그램의 자유잖아요. 우체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의뢰한 이 송금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보낸다고 의뢰를 했다. 그 돈만 수취인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죠. 그것만 달성한다면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죠. 그걸 달성 못하면 책임을 묻겠지만 그 방법까지도 디테일하게 막 우체국이 야 너 이거 절대로 프리펀딩으로 해야 돼 이런 계약 조건을 달진 않겠죠. 그렇게 계약은 안 하니까요. 만약에 근데 지금 예를 든 거를 머니그램이 ODL로 쓴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의뢰한 이 송금이 ODL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도 100원 갈 때 물량 20% 원금 빼면 원금 대비 평단 275원 나오더군요. 아하.
아이 평란 얘기하면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평란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왜 평란 얘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막 드립도 할 만큼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넓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란 얘기 나오면은 아, 나 마음이 멘탈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평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란 얘기도 되도록이면은 지양하는 게 그게 서로 위해 좋은 것 같아요. XRP 시세는 3년마다 요동치는 3년 주기설이 있다고요? 떡상 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2020년 연말에 오는 건가요? 2020년에 오는 건가? 슬픈데.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거. 그 막 트위터 돌아다니면 그 떡상 귀신들 되게 많잖아요. 네. 나는 머릿속에 들은 게 떡상밖에 없어. 오로지 무조건 떡상이야. 앞뒤 가리잖아.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2020년 1월에는 뭐 1000달러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좋겠어. 나라고 뭐 싫겠어요 그게? 당연 좋죠. 당연 빠따죠. 근데 마음은 저도 똑같은데 똑같지만 머리로는 아씨 저거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죠. 저도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떡상 귀신들이 외쳐대는 그 미친 소리 같은 소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싫은 게 아니라. 근데 돈이 걸린 문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마음만으로 움직이면 큰일 나죠 진짜. 다들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쪼록 이제 본인들의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니까 항상 머리는 냉정하게 가져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능님 얘기 아까 그 댓글 주셔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에 안 오셨죠? 아마 댓글로도 지금 질문 주신 건 똑같은 내용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현 시점에서 은행에서 규제 때문에 보유 못하는 걸로 아는데 은행에서 XRP를 보유하게 되면 증권을 인정한다는 건데 혹시 팩트체크 되세요 하시는데 일단은 은행에서 보유하는 게 왜 증권이 되죠? 은행에서 보유한 외환들이 증권인가요? 그렇진 않죠. 법에서 뭘로 분류를 해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법에서 이거는 증권이다 XRP는 어떤 나라에서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뭐 은행이 보유하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하든 그건 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님도 이제 이런 맥락 조금 뭐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 이제 질문 주셔서 같이 볼게요. 외환법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XRP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그 현지에서 현금화 시킨다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디테일한 상황 설정에 따른 우리나라 법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그거 맘먹고 하면은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반대로 우리나라 은행으로 그런 식으로 XRP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바꿨다가 그거를 법정화폐화 시켜갖고 국내로 들여오는 거는 이제 외환법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그거라는 거는 잡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요? 은행에서 보유하면 증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은행에서 보유하면 증권이라고요? 왜? 도대체 왜? 그거는 제가 99%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이 은행에서 보유하면은 증권이라고요? 어허.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해외에서 이미 2016년 17년에 리프사가 약간 더 모호한 시기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그 불장 전에는 관심을 많이 못 받았고 잘 몰랐잖아요 일반인들. 그때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미 메이저 은행에 해당하는 은행들한테 XRP를 나눠주고 써보게 해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10개 은행한테 나눠주고 써보라고 했고, 그 은행들이 이거 쿨, 블러디 헬 막 이러면서 짱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좀 부담스러워 못 쓴다. 규제 문제가 정리 안 돼서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거를 좀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때 은행이 쓰면서 보유했었으니까 이거는 증권? 이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99%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은행이 보유하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뭘로 분류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은행이 보유해서 증권되면은 리프사는 그럼 절대로 은행한테 주면 안 되겠네. 근데 은행이 보유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리프사는. 진짜 진짜 너무 하신다. 그거는 그분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증권이 왜 나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금융기관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한번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의 판단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법에서 뭘로 분류하느가 중요하지 은행이 보유하냐 안 하냐로 증권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나라 법이 중요하죠. 뭘로 분류할지.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에서 뭘로 분류하냐가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은, 조현웅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FC, 즉, 영국에 있는 금융감독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FCA가 뭘로 분류했죠? 조현웅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설명을 듣고 오신 다른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이 보유하면 증권이냐 이 질문, 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영국에서는 FCA가 뭐라고 분류했습니까? XRP를 명확하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분류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영국에 있는 은행이 XRP를 보유합니다. 그럼 증권 되나요? 영국 금융당국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법상과 규제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오케이, 유틸리티 토큰 오케이, 자 우리 그럼 XRP 좀 보유를 해볼까? 보유했어요. 이러면 갑자기 증권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리프사는 지금 미국의 은행들의 압력을 넣고 있겠네요. 야, 니네 절대 사지 마. XRP 절대 사지 마. 사면 큰일 난다. 증권 된다. 너희 절대 사지 마. 다 죽어. 하지 마. 보유하지 마.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겠네요. 리프사 증권 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너무 웃긴데 이거. 뭔가 잘못 얘기하셨겠죠. 잘못 아셨거나. 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은행이 보유하면 증권이라니 세상에.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아니, 저 이 질문이 왜 나오나 했는데 출처가 거기였군요. 또 왜 나오나 싶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이슈가 보이질 않는데 해외에서는 왜 나왔을까. 네. 아무래도 그래요. 아무래도 조인디도 언론사잖아요. 언론사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할 수는 없겠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XRP에 대해 관심 많이 갖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트코인 갖다가 암호화폐 채널 만들어서 유튜브 장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XRP 갖고 하는 게 더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XRP에 대한 소식도 열심히 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도 참석할 만큼. 예. 뭐 그러다 보니까 XRP에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잘못된 소식도 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쪽은 또 이게 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팩트라고요? 은행이 보유하면 증권되는 게 팩트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케이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뭐에 달려있나요? 그 나라 법에 달려있는 거예요, 법에. 예. 자, 다시 볼까요?
다시 보죠 우리. 빠밤빰빰 빰빰 네, 요거죠. 네, 영국의 FC. 여기서 이게 7월에 나온 건데, 안 나. 아, 여기 아닌가 보네. 다른 링크인가 보네. 리프사 인사이트인데, 지금 링크는 다른 쪽이에요. 이건 약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그런 유스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앞쪽에 이제 증권 얘기 나오는 거고, 뒤쪽에 유틸리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유틸리티. 네. 빰빰빰. 여기서 XRP, 여기서 언급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XRP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유틸리티 토큰이나 이런 거. 네. 링크를 이쪽에다 줬고, 이 문서 말고 다른 거에서 XRP가 직접 언급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리플이라고 나오나? 네, 리플도 하나밖에 없죠. 이 문서가 아니에요. 다른 문서인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신 거라 굳이 직접 찾지는 않을게요. 그 문서까지는. 네,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FC, 영국의 이제 금융감독청이라고 할 수 있는 FC에서 올해 7월에 정리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분류를 정리를 했고 세 가지로 했죠.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즉 증권, 그리고 하나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인가? 매개 교환 수단?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는데 지금 XRP는 여기에서 익스체인지 토큰이자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리를 했었죠. 예. 여기 써있죠. 영국에서 공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또는 익스체인지 토큰이지 앞서 나온 이제 시큐리티 토큰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익스체인지, 유틸리티, 시큐리티 이게 증권이에요. 자, 이걸로 분리를 안 했어요. XRP를. 자,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 나라의 영국의 법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나라의 중앙기관에서. 자,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국은행이 XRP를 샀습니다. 그럼 영국은행이 들고 있는 XRP는 과연 성격이 뭘까요? 1번 증권, 2번 유틸리티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예,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예. 갑자기 법에서 정한 그 유틸리티 토큰 이게 갑자기 은행이 산다고 그 순간 증권으로 바뀌진 않죠. 예, 그 나라에서 뭐 유가증권이라고 분류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우리 시중에 풀려 있는 상품권 이런 것들은 누가 쥐고 있어도 그냥 그 나라의 법에서 분류한 유가증권인 거죠. 상품권 또는 주식. 예. 그거죠, 바로 그냥. 예. 만약에 누가 쥐고 있다고 해서 특성이 달라지면은 그 나라 법이 안 먹힌다는 건데 법에서 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뭐 치해법권인가요? 그 사람만? 법에서 정한 그 특수한 그 사람이 딱 보유했을 때는 단 예외로 한다 뭐 이런 법이 있으면 또 모를까. 예. 제가 볼 때는 99%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문제라 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예. 이건 뭐 금융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조현웅님이 예를 드신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돈이 증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로 하면 이제 사실 돈도 증권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름없지 않느냐. 예, 약간 그런 비유를 주신 것 같아요. 커런시는 커런시죠. 자, 그거보다 사실 이런데 소모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들의 관심이 미국 쪽을 바라봤을 때 그쪽으로 가면은 더 생산적이겠죠. 근데 미국이 이제 법을 정비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아까도 보셨지만 과연 이 분류를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XRP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과연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시큐리티 들어가면은 리프사가 굉장히 바라지 않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거기로 가면은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좋을 게 절대로 없고 당연히 크립토 커런시 그쪽으로 가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프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어딜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세 가지 지금 초안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크립토 커런시, 그냥 CC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시큐리티. 이거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지? 커머디티. 상품. 예. 여기 관계기관은 SEC, 여기는 CFTC, 여기는 이제 핀센에 맡긴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법 초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분류에 따라 담당하는 그 규제 기관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이거를 놓고 볼 때 XRP가 어디에 들어가면은 리프사가 가장 바라는 그림일까 했을 때 100%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죠. 만약에 리프사 XRP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하면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요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대놓고 리프사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나 요건데 저는 요걸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당연히. 예. 제 생각에는 리프사가 원하는 분류는 여기로 들어가길 바랄 거다, 예,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커머니티는 아닐 거예요. 예. 커런시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시장의 동일한 구조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품은 좀 애매하죠. 네, 증권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이 브릿지로 쓰이기엔 실제로 브릿지 커런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리프사도. 네, 여기 이 뒤에 보신 문서에서도 브릿지 커런시라고 얘기하죠. 아까 어디있지?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검색해볼까요? 잠깐. 여기 나있잖아요. 보이는데 명확하잖아요. 이 포지션이. 네. 더 디지털 에셋 XRP as a bridge currency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 스탠스가 명확하죠. 커런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들이라 아마 저기로 분류받길 원할 것 같아요. 저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뭐 그쪽 관련된 거는 그만 얘기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소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별 의미 없는. 저희가 뭐 거기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그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규제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제로 비즈니스 상에서 지금 XRP 갖고 하고 싶어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지금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되고 싶다. 그럼으로써 이제 돈을 움직이는 거를 그냥 데이터 움직이듯이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큰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미국 법에 의해서 리프사가 원하는 대로 분류되기를 좀 바라겠죠. 엉뚱한 걸로 분류되면 큰일 나겠죠. 잘 돼야 될 텐데요. 레이븐이요? 갑자기 왜 레이븐? 레이븐도 아마 정상 암호화폐 같은데 레이븐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정리를 슬슬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딱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장준영님이 대신 답변 주셨네요. 제가 모르는 건데 업비트 비트마켓이랑 달러마켓에 있대요, 레이븐. 자, 어쨌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의도치 않게 많이 나눴는데 확실히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이 새로운 관점, 서로 다른 생각 이런 거를 나누면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느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 뭐 어떠한 주제든 간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각적인 한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되게 창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색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예, 되게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이 의견들을 들으면서 느낄 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바라기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저의 관점, 저의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제가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 역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살인하자고요? 박효신의 굿바이 불러달라고요? 아, 정말.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사정이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토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월바 월바 월바.